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문명숙입니다. 아, 네. 우리 기자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 얘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지역에서 워낙 또 열심히 하신다고 이렇게 소문도 나 있고,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릴 겸 또 이렇게 취재도 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거고요. 고양시의 어떤 우리 그 시민들한테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처럼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보시면 고양시 현안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은 우리가 고양시 그러면은 미래를, 장래를 먼저 논의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들이 녹록치 않아서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지금 급한 현안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올해 1월 4일부터 특히 저희 고양갑 지역, 또 덕양구 쪽에 굉장히 큰 그 갈등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주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거의 뭐 구분응선을 넘게 추진되어 온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이 갑작스럽게 이동환 시장께서 그 일산 동구의 백석동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이후로 평화롭던 우리 덕양구가 갑자기 갈등 그런 소용돌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원한대로 수년간 주민의 뜻과 민주적 절차를 거친 고양시청을 주교동에 그대로 건립하는 원안 건립을 그대로 해달라.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고요. 또 하나는 고양갑 지역에 고양동이 있습니다. 고양동에 요새 그것도 상당히 저희가 자주 공청회라든가 또 투쟁 현장도 가는데요. 이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부분 때문에 고양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상실감에 그런 부분들도 참 마음이 아픈 우리가 또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런 현안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지금 현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게 이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대안이랄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고양시청 부분을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기초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고양시청의 역사는 정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역사성이 두텁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61년도, 60년대 초까지는 동대문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고양시의 범위가 잠실 여의도까지였습니다. 야, 엄청 넓었었네요. 예, 그래서 1914년, 뭐 28년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 감영자리, 지금의 서대문 그 내거리에 있는 적십자병원, 거기가 고양 분청이었고요. 그 후로 동대문에 있는 지금의 그 밀레오레 건물, 그리로 고양 분청이 갔다가 신축으로 이전했어요. 그리고 61년도에 비로소 오리지널 고양시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 원래는 고양시에서 그 당시 고양군이죠. 당연히 부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공공청사니까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신 박용관 농께서 희사를 하셨어요. 예, 지금의 현재의 고양시청 자리죠. 예, 그 부분을 정말 어렵게 살아오시면서 자산을 형성하신 분이 아무 조건 없이 물론 단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무상으로 희사할 테니 영원토록 영구히 공공청사로 즉 고양군청, 고양시청으로 해달라 이 말씀을 남기시면서 희사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쾌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원당에 지금의 고양시청 자리에 고양군청을 지을 수 있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40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기초단체가 이렇게 비할 때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알겠지만 고양시청에 엘리베이터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안전진단도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러한 역사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의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사실은 거의 2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는 4년 전부터
거죠. 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당에 존치하기로 하면서 국토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다양한 절차를 다 거쳤고, 그래서 특히 의미가 있는 거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겁니다. 네. 바로 주교동에 50년 된 그린벨트가 이 고양시청을 짓는 조건으로 해제가 됐고요. 또 국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꿈꾸는 시민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미 비용도 뭐 67억, 68억 상당수 투입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 절차에 이어서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제까지 투입된 사회적 비용, 또 실질적으로 2,200억, 2,800억 차곡차곡 모아진 건립기금, 네. 이미 투입된 비용, 또 만약에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매몰 비용,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시장께서는 일단 요진타워에 그냥 놓는다면 건립 비용을 절감하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경제 논리로는, 그거는 너무나 경제 논리로는 기초도 도외시한 발언인 겁니다. 우리가 기회비용이라 그러죠. 네. 예, 그것 때문에 사라지는 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네. 일단 원하는 건립하지 않게 되면은 그린벨트가 재지정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집가 상승 효과 이런 부분이 약 3천억으로 추산되는데요. 네.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게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요진에 있는 건물은 오피스 빌딩입니다. 네. 공공청사용이 아니죠. 리모델링하고 또 의회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런 비용만 하더라도 또 1,000억 내지는 뭐 네. 1,500억 이렇게 추산되고요. 또 하나는 그 건물을 예를 들어 임대를 한다든가 매각을 하게 되면 임대 수입이나 매각 수익이 있게 되겠죠. 예, 그것도 통상 우리가 뭐 2,000억, 3,000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뭐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100석 건물에 요진타워에 이전할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는 약 6천억의 손실이다. 네. 이 얘기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제는 기회비용과 대비해야 돼요. 네. 이걸로 인하여 얻는 네. 자재비가 안 들어가고 공사비가 안 들어간 애가 아니라 이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더 큰 비용을 네. 정확하게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경제성, 역사성, 민주적 절차, 특히 가장 가슴 아픈 건 갈등, 네. 분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빨리 여기서 좀 탈피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요. 물론 우리 덕양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우리 덕양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인 거죠.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이 투자입니다. 네. 제가 종종 그 단상에서 유세할 때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경제 대공황 때 테네시강 유역 개발이거든요. 네. 가장 납부된 테네시강에 댐을 건설하고 공공 인프라를 깔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납부된 원도심, 원당에 2,800억 또는 크게 잡아 4,000억 공공 투자를 함으로써 그 재정 효과로 네. 덕양 경제가 살아나고요. 그 효과는 원당만이 아니라 고양 관산 또 이 대곡 쪽까지 네. 파종 쪽까지 그러면서 고양시청이라는 매개물로 우리는 정부에다가 당당히 국비로 고양시청역 건설 네. 그리고 고양 관산역 또 식사역 이런 우리 덕양구에 부족한 또 일산 전체에 부족한 광역철도망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그 모든 곳에 가장 기본이 첫 출발점이 고양시청입니다. 네. 그런데 백석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러한 순수 효과, 파급 효과가 모두 무산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답을 줬다고 봅니다. 네. 왜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네. 세종시로 공공기관들을 많이 이전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때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유치를 주장해서 건강보험공단을 유치했습니다. 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IMF 때 동남은행을 금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하려다가 네. 무산되고 IMF 때 이 인수은행이 돼버리면서 무산됐는데요. 예를 들면은 백석에 있는 예탁결지원 같은 경우도 네. 고양시가 유치를 했지만 지금은 부산으로 뺏겼어요. 대화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도 사실 우리가 유치했는데 본사는 진주로 뺏겼습니다. 네. 지금은 수도권 지역만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2의 서울에 있는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대통령께서 했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 고양시가 할 일은 여야가 어디 있겠어요. 네. 모든 정치인이 시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모두 추진단을 구성해서 네. 열심히 서울에 가서 부문별로 공기업 유치에 앞장서야 됩니다. 네. 우리에게는 교통이 편한 백석에 네. 이미 지어진 오피스 건물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산업은행 본사에 가서 부산에 내려가더라도 수도권 지역본부는 요진타워에 오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금융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크거든요. 네. 공기업이라는 상징성, 또 금융의 파급 효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기업, 특히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우리가 요진타워는 이미 건물이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네. 보다 수월하게 이 정부 방침에 한목적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면 임대 수입이라든가 해마다 또 세금 걷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일석삼조가 아닌가. 그래서 고양시청은 원한 대로 이 주교동 원당에 하시고 또 백석 요진타워에는 기업을 유치하고 갈등도 사라지고 오히려 승수효과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금융 전문가시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보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림이 딱딱 그려지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소각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소각지향은 사실 필수 시설이긴 합니다. 네. 근데 심정적으로도 기피 시설이고 혐오 시설인 것도 아닙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고양 시민 전체가 서울에다가 날마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서울에 있는 쓰레기 위성도시 또는 고양시에 버리지 마세요. 많이 들으신 얘기죠. 네. 지금도 특히 고양의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생센터 또 우리 벽지 승마원도 그렇고 서울하고 좀 갈등 요인이 있고 정례적으로 박원순 시장 때는 회의도 했고요. 네. 제가 총선 후보일 때는 2020년 4월에 박원순 시장과 맞짱까지도 떴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좀 그러한 정례 회의도 좀 등한시하는 것 같긴 한데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고양동 입장에서도 고양시 전체에 되고 우리 고양동은 무인도가 아니다. 섬이 아니다. 왜 우리한테만 고양시 전체 쓰레기를 맡기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서울 인구 970만 명의 쓰레기를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고양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고양동은 그동안 소각장들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공모를 거쳐서 13군데가 했다고 하지만 절차적인 하자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 가장 좀 바람직한 거는 고양시에서 네. 어떤 공모를 통하면 어디에나 만족하는 건 없어요. 네. 또 나름대로 소각장을 통해서 자원재생이나 거기에 일부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공모도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대다수는 이왕이면 우리 동네에 좀 흔히 말하는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네.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땐 시에서 결단을 내려서 네. 용인처럼 어느 기초단체에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몇몇 기초단체를 보면 시에서 결단을 내려서 여러 부지 중에 시유지들이 있습니다. 딱 지정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공공성이 가장 강한 관에서 지정을 내서 그리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주민들 뜻대로 맡겨서 자율로 하다 보면은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몰리는 곳에만 몰리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원점에서 다시 좀 검토해서 네. 용인처럼 네. 보다 더 시에서 전향적으로 해서 주민끼리 갈등이 안 생기게 네. 그리고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설치를 어느 한 곳에 해야 된다면 적어도 일산 동구는 동구 쪽에 네. 일산 서구는 서구 쪽에 네. 뭐 구별로라든가 네. 아니면 면적적으로 이 1, 2, 3, 4 4등분을 해서 동서남북으로라든가 해서 네. 어느 한쪽만 집중해서 기피시설이 온다라는 그런 상실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 문제는 서울에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마포도 지금 소각장 때문에 지금 그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저희가 소위 얘기하면 님미 현상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각자 문제는 또 크기야 뭐 인원에 대한 뭐 인구수에 대한 비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볼 땐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민들과의 어떤 그 소통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 사례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획득시킬 수 있는 뭐 어쨌든 뭐 시를 설득하든 아니면 뭐 구민을 설득하든 시니까 시민들이겠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특례시기 때문에 네. 다른 특례시의 우수 사례를 좀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네. 당연히 일반 시보다 100만이 넘는 곳은 절대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것을 어느 특정 지역으로 몰아넣는 거는 네. 그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한 갈등 요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네. 우리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고양시의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고양시가 처음에는 30만 정도의 어떤 그 시도 생각했다가 지금 뭐 100만이 넘는 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교통이라든가 교육, 뭐 일자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시가 또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거쳐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자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요. 인구는 덩치가 커졌는데 상당히 살림살이가 빈약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야 고양시가 이제 그 3조를 간신히 넘어섰는데요. 우리보다 인구가 반토막 시절이었던 50만이 채 안 되던 시절의 화성도 우리보다도 시의 재정 규모가 더 컸거든요. 네. 바로 기업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소위 말하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우리 이 지역이 여기서 주무시고 일하러 나가는 곳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통근버스를 타고 네. 우리 고양시에 출근하러 오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 네. 원래는 일산에서도 유치할 뻔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은 쾌적한 일산, 이왕이면은 정말 숲과 자연공원이 있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에서 이제 랭큰 가져갔고 지금 파주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 효과가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요. 처음에는 이사 오지 않던 분들도 마치 세종시처럼 기업을 먼저 유치하면은 출퇴근을 하다가 결국은 이사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교통 부분입니다. 예, 우리 고양갑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9개 동네가 있는데요. 네. 지하철이 지금 화정하고 원당역 2개밖에 없어요. 고양 반산 쪽은 아예 광역철도만이 없고요. 또 대곡 같은 곳에는 물론 6개, 또 크게 보면 이번에 소사 대구까지 연결되니까 어찌 보면 7개 노선이 겹치는데 그런 불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곳은 더 많이 발전해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지하철과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 곳들부터 교통, 이 교통이 흔히가 대중교통은 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은 철도, 광역철도망이고요. 또 이어서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교통이 보다 편리하게 지금 우리가 흔히 그 외로운 섬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교통 부분 식사동 분들이 본인들을 식사섬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뭐 10여 년간 그 식사섬 교통 문제 해결 때문에 많이 요청을 해오셨고 2019년도에는 식사동이 일산 동구지만 저희 지역구였어요. 네. 그래서 벌써 12대의 그분들을 모시고 청와대에 예, 항의하러 갔고 민원도 제출했고 제가 식사동 주민 대표로서 네. 대표성을 가지고 그 식사역을 만들어 달라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서 시민사회 수석께 민원도 전달해드리고 했는데요. 식사섬이라고 할 만한 식사역도 필요하고요. 특히 신혼마을, 네. 신혼마을에도 신혼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래울마을, 네. 그쪽에도 인구수가 정말 3만 이렇게 넘어가는데 도래울역도 없어요. 네. 그래서 물론 어느 곳에나 이 지하철 또 전철역 필요하겠지만 우리 특히 고양갑 지역을 본다면은 도래울역 부분
식사동은 우리가 인접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특히 고향 관상 부분. 인구가 뭐 8만 명에 육박하는데 너무나 교통이 오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데 고양시청을 신청사를 지으면서 네. 또 원래 고양 은평선하고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양 신청사 바로 옆에 고양 시청역을 신설하고 그러면서 화수역은 플랫폼만 만들면 돼요. 아주 네. 간단하게. 그리고 식사역 연결하고 네. 고양 관산역 연결하고 도래울역 연결하고 음. 그러면 그림이 딱 그려지죠. 네. 커다란 원이. 그리고 다행히도 이러한 이 광역철도망은 우리 시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사 이번에 대구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뭐 1조 넘게 들어가고 하는데 충분히 저는 우리 108만을 위하여 네. 투자할 또 요구할 그런 가치가 있어서 일단 교통을 그렇게 하면서 살기 좋은 교통이 편한 도시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고요. 네. 유치하고 일자리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입니다. 우리가 인구 100만이 넘는 곳인데 시립대학이 없어요. 네. 물론 현재 대학이 있습니다. 네. 농협대학도 있고 중부대도 항공대학도 있고. 있고 중부대 고향 캠퍼스도 네. 있고 또 동국대 의전원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전문성을 띈 곳이에요. 또 우리가 본교가 아니라 분교죠. 네. 중부는 또 항공대도 원래 또 항공특화였고요. 농협대도 또 농협 전문성이고 그래서 마치 서울 시립대학처럼 우리 기초단체 중에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지만 시립대학을 가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멀리 서울까지 멀리 안 가도 우리 고향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네. 고향에서 일반 대학을 다니는 첫 단추가 바로 고향 시립대학이다. 우리가 뭐 한예종 유치도 해야 되고 많이 유치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고향 대학, 종합대학 또는 고향 시립대학 대학을 만들면서 사실은 초중고도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인구가 뭐 비슷하지만 또 성남도 그렇지만 우리보다 중학교, 고등학교 수가 조금 더 많아요. 아, 그런가요? 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4개의 특례시를 비교해 보면은 네. 또는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물론 100만 훌쩍 넘습니다만 울산이나 전북과 대비해도 우리 고양시가 아이도 수에 비해서 상당히 초중고도 부족하고 대학은 말할 나위 없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우리가 제일 많아요. 600개를 훌쩍 넘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전라남도 전체보다 충북 전체보다 고양시 어린이집 유치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갈 초등학교 조금 부족하고 중고등학교 더 부족하고 대학은 아주 부족하고요. 고등학교 하나 예를 들면 고향 외고 자리에 옛날에 우리 일반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 옆에 외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고로 바꾸면서 일반고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외고에 가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소수겠죠. 네. 다른 아이들은 고등학교가 더 멀어진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교육, 네. 교통, 또 사실 일자리와 기업은 사실 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교육, 교통, 일자리 이 세 부분은 꼭 제가 금융 전문가로서 네. 또 경제 전문가로서 해야 되겠다. 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재정이 부족하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금융의 힘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제 도시로 가는 첫 단추가 바로 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우리 위원장님은 내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국회에 가시면 어느 위원회를 하시고 싶으세요? 물론 사실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들 가고 있는 것이 국토건설인데요. 이미 한준호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은 또 많이 가 있던 곳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고양갑의 도의원 변재석 도의원이 도에서 교육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여 년간 물린 덕양에 있는 초중고의 여러 가지 문제들 유치원 포함 이번에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랬어요? 한 10여 년간 밀려있던 부분인데 네. 이 교육은 도비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 네.
급식실이라든가 또는 학교 환경 성명 부분이라든가 또는 천연인증산지라든가를 거의 다 교육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네. 저는 경제를 위해서 우선은 정무위원회 네. 금융 쪽에 가서 우리가 IMF 전에 동남은행 본사를 유치했더라면 은행 본점이 있다는 얘기는 은행들이 단기순이익이 보통 3조 이렇게 나요. 뭐 그렇더라고요. 예, 법인세만 하더라도 1조가 넘어갑니다. 네. 예, 그중에 일부는 지방세에 또 수입원이 돼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재정에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행도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꼭 은행 포함해서 네. 공기업이라든가 여러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가게 되면은 뭐 교육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토부도 있고 또 문화도 있습니다만 특히 금융경제 부분에 꼭 한 번은 가서 우리 고양시의 좀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네. 우리 고양시 재정만으로 힘들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저 위원장님은 금융 전문가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국민은행에 37년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제가 국민은행에서 이제 서울여상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민은행에 그러셨어요? 들어가서 좀 어려운 고비마다 현장에 있었어요. IMF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도 네. 대출을 담당하면서 그 어려운 자영업자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금융이 휘용할 때도 금융 소비자 보호 총괄팀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금융의 공공성으로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코로나 때도 정부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뭐 대출을 연장해주고 금리를 좀 감면해주고 이런 게 결국은 금융의 역할이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민생경제 하는데 그 목적은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 네. 그런데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 소득을 올린다 하더라도 소득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금을 올리고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네. 한정된 수입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내 지갑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네. 가장 많이 우리 가게에 그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주거비용, 네. 그 다음이 바로 금융비용입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라 하지만 사실은 전세 비용도 뭐 1,030조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4인 간의 부채예요. 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부채죠. 또 자영업자들이 따로 사업자 번호로 받은 대출도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가계부채가 3,700조 내지 4,000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5천만 국민이. 또 주거비용, 또 금융비용, 그 다음에 교육비용, 또 의료비용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문재인 케어 때 많이 노력을 해서 의료비용은 예전보다 조금 또 줄어든 상황이고요. 또 교육비용도 그동안 코로나 때 왜 학자금 동결이라든가 어느 정도 됐는데 사실 조금 그중에 우선 좀 쉬운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교육에 있어서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학자금 대여 제도로만 바꿔도 많은 청년들이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돼요. 네. 자, 대출은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채무자가 됩니다. 네. 못 갚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19살 때부터 블랙리스트 신용등급이 정화되죠. 네. 근데 학자금 대여는 우리 도서관에서 책 빌리듯이 네. 정부에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대여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정말 등록금 걱정 안 하고 학자금 대여를 받았다가 나중에 천천히 반납하면 돼요. 우리 의료비 내듯이 세금 내듯이. 좋네요. 예. 네. 그러면 우선은 신용등급에서 자유로워져요. 네.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무슨 생계자금 빌린 것도 아닌데 등록금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은행에 가서 연한 4%로 빌릴 것도 은행에 못 가고 처음부터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가면서 폭망하잖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네. 일단은 그 학자금 대출을 대여로 바꾸고 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금융비용.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유예됐던 것도 올해 9월 말이 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국가가 감당해야 될 팬데믹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사실은 500만 자영업자한테 떠맡긴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폭탄을 돌려버린 거예요. 네. 그분들 무슨 죄입니까?
이 부분을 뭐 부채 탕감 이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끌어안고 이건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네. 주거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작년 8월에 신림동에 반지하 주택 갔을 때 네. 그때 참 그 흰 운동화 구두 신고 가서 좀 깜놀했는데요. 그때 좀 반지하 주택 해보자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반지하 없애겠다고 너무 이상주의로 얘기했잖아요. 네. 정치는 현실 감각에 있어야 돼요. 오늘이 김대중 대통령님 14주기지만 상인의 현실 감각에 있어야 됩니다. 반지하 없앤다고 바로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정부가 할 일은 저는 그래서 작년에 공공임대주택 네. 매입 임대 예산 늘리겠지 했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뭉치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 아시죠? 네. 고양시도 삭감됐고 뭐 정부도 삭감됐지만 중앙정부에서 공공임대를 5조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네. 그 얘기는 엇박자인 네. 거예요. 예, 많은 전세입자들이 반지하에서 탈출을 하든 반지하에서 개선을 하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세 사기랑 다 맞물려 버린 거예요. 그 5조만 늘리지 않더라도 그대로 기존대로 유지만 했어도 거기에 전세들이 들어가면 전세 사기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깡통 정세도 예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공공 부분으로 전세를 못 가게 되니까 일부 좀 양심 없는 그 사람들이 수백 채를 그렇게 네. 빌라방 이러면서 일부 그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 특히 그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세 사기를 해서 깡통 전세, 역전세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모든 게 정부에서 금융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번에도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연동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주거복지 부분 또는 전세 부분 또는 부동산 상승 부분 이 모든 게 다 금융의 출발점이에요. 네.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으로 내 돈만으로 집을 못 사고 전세 못 들어가듯이 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부의 재정도 빤합니다. 네. 일자리도 많아지고 기업도 많아야 세금도 많이 걷는데 고양시의 입장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가난한 재정을 탈출하려면 금융 부분을 보다 공공성을 넓히고 공익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금융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대중교통 제도 그럴 때 대중교통 활성화 또는 대중교통 공공비용 인상 그러면 다들 난리 나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스 요금, 마을버스 요금 늘리지 않으려면 첫 단추는 네. 정부에서 몇 프로 인상하지 말자 이것만이 아니라 영국 런던처럼 하면 돼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갔다가 끝내 조문을 못했잖아요. 네. 아마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런던이라든가 파리라든가 이 유럽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어떤 인파가 많아지거나 행사가 있거나 평소에도 도심 안에는 네. 국가 원수라 하더라도 승용차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버스를 타고서 네. 그 만찬장에 갔고 또 그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평상시 하던 대로 운동화를 꺼내신고 걸어서 조문을 네, 간 네. 겁니다. 네. 우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평소에도 마치 컨티전시 플랜처럼 도심에 승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격제 사던 분들은 도심에 진입하자마자 주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대중교통 패스로 다니는 거죠. 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져요. 대중교통 요금이 오히려 인하됩니다. 네. 즉 그런 것을 꼼꼼히 또 또 공무원들이 또 국가연구기관에서 국회의원들이 연구해서 낮춰야 되지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올리지 말아라 그러면 버스 운수업체들이 반발하겠죠. 그렇죠. 또 택시 기사님들도 반발하게 되죠. 그런 걸 하나하나 시실날씨처럼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금융도 그렇고 지금 비단 예를 들었지만 모든 정책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벤치마킹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청 부분도 소각장 부분도 금융 부분도 모두 좀 보다 지혜롭게 네.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좀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오늘 제가 우리 아들한테 지금 문자 받았는데 제 아들이 지금 4학년이거든요. 등록금 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등록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등록금 낼 생각을 하니까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 대여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이걸 네. 반값 등록금도 한계가 있어요. 실입대가 아니면 학교도 다 우성치죠. 네. 그래서 대여 제도로 해서 평생 우리가 왜 주택자금 대출 받으면 40년, 50년 나눠 갚듯이 네. 평생 의료보험 내듯이 내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정말 좀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등록금 부담 없이 학교에 가겠죠. 그리고 제가 금융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또 사례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네. 흔히 대장동, 네. 어제 뭐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서초동도 소환되고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금융감독원장한테 제가 공개 편지도 띄우겠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윤석열 정부 출발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수출도 뭐 계속 안 좋아졌고 또 세계 그 GDP 순위도 우리가 10등이었다가 13위로 노무현 정부 때 11호 출발해서 쭉 있었는데 상당히나 미끄러졌잖아요. 경제가 어렵죠. 그럴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작년 가을에 두 가지 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대장동 때문에 와글와글 했어요. 국감 때도. 또 하나는 레고랜드입니다. 레고랜드가 강원도지사께서 갑자기 네. 너무 정무적인 정치 판단 때문이지 그랬지만 2천억 못 갚겠다 그래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에서는 정부가 지자체가 보증 섰다가 안 해준다 그러네. 이거 한국 난리 났네. 그렇게 해서 국가 신인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11월 달에 9월 초에 발생했는데요. 11월 달에는 그 흥국생명 네. 레고랜드는 2천억을 못 갚겠다고 한 거고 흥국생명은 우리가 신종 자본주권 5년마다 갚고 다시 빌리고 하는 건데 그 재연장을 안 하고 예 그걸 좀 뭐랄까요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얘기했다 그래요. 흥국생명이 5,700억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 신인도가 굉장히 추락했죠. 문제는 채권 시장이 안 돌아가게 되니까 그 당시에 시중은행에서 각 5대 금융 지주회사가 각각 또 95조 각출하고 한국은행에서도 50조 각출하고 해서 도합 200조의 유동성이 공급됐어요. 근데 이 모든 거에 시발점은 물론 김진태 지사지만 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가 한마디 하려는 겁니다. 그때 금감원장이 네. 기본을 딱 잡아줬어야 돼요. 그럴 때 금융감독원장이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도지사에게 이거 빨리 갚으셔라. 금융이잖아요. 네. 채무 보증을 한 거잖아요. 보증.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신인도를 떨어뜨리지 말고 2천억을 갚으시오. 네. 만약에 돈이 안 된다면 최종 대부자는 정부입니다. 한국은행. 우리가 강원도에 돈을 줄 테니 당신이 갚으시라고 했어야 돼요. 사실 돈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발언하고서 김진태 지사 그 해외에 네. 그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중간에 와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갚았는데 그 역할을 해줬어야 됩니다. 흥국생명 때도 금감원장이 보험회사가 금융감독 소관 아닙니까? 따끔하게 혼내줬어야 돼요. 묵인할 게 아니라. 결국 금융 비전문가 검사 출신께서 와서 금융 전문가였다라면 제대로 감독했을 일을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200조가 날아간 셈입니다. 자, 그럼 우리 200조보다는 금액이 좀 작지만 약 5천억 때문에 난리가 났던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면 집가가 부동산이 갑자기 상승하다 보니까 1조에 가까운 예상치 못한 이익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절반은 공공부분이에요. 공공부분은 성남시장께서 현명하게 공공부분은 잘 좀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에서 5천억이 발생했어요. 자,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은행장이었다면 이번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 컨소시엄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초기에는 1조 5천억, 그 후로 더 많은 금액이 마치 우리 집 지을 때, 아파트 지을 때 보면 집단대출 들어가듯이 금융의 힘으로 대장동을 개발한 거예요. 화천대유 그런 7명이 집어넣은 돈은 불과 뭐 7억이라든가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99%는 금융이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은 집가 상승으로 5천억이 발생했다면 이 세 개의 은행이 특히 네. 하나은행이 주도적으로 그 금액을 환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결코 그 세 개의 은행이 논아먹거나 은행 주주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국채,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왜 거래 중지자, 휴면 계좌들은 모두가 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그걸 회수해서 햇살론이라든가 그 어떤 파산 절차 이런 부분도 도와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쾌척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겁니다. 그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천대유 쪽이 이 4,990억을 권리 행사를 해야 될 은행들이 가만히 있으니, 물론 처음에는 고정금리로 했겠죠. 근데 고정금리다 보니까 이 새롭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건데, 이 부분을 화천대유가 끼어들어서 자기네가 통째로 먹으면서 그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 부분을, 이 모든 대출에는 조건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도 고정금리였지만 금리 깎아주듯이 어려울 때는 금리에 깎아줘야 되고요. 또 반대로 너무 이득이 생겨가면 그 이득을 회수해야 돼요. 그 역할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은행이라 그랬다 쳐요,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장이 할 일은 그 은행들한테 PF에서 또는 대장동 개발에서 이익이 발생했으니 빨리 회수하시오. 그 돈을 은행 주주들만이 아니라 정부에, 공공금융에 내놓으시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금융당국의 역할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했어도 경물생심이라고 화천대유가 장난을 못 쳤겠죠. 우리가 공무원들도 금융 전문가 아니에요. 이재명 옛날 시장이 아니라 그 누구래도 이 민간 부분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은 공공대로 충실히 하고, 민간 부분은 거기를 감독하는 당국이 제대로 감독해서 했더라면 대장동 또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개발에는, 그 모든 개발에는 은행의 금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약에 폭망을 했다면 좀 대출이자 깎아줘라, 이 얘기를 금융감독원장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서고 있고, 또 금융정책을 금융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끼어들게 하고 있고요. 본인의 역할은 안 하고, 피감기관인 지주회사 은행장들 데리고 해외에 IR이나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검사 출신의 금융감독원장께서 금융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워낙 금융 쪽의 전문가시니까 하시는 게 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그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뭐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하는 부분이 또 있으신가요? 그렇죠. 정부가 우선 해야 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복지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1가구 1주택,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를 많이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를 위한 부분은 조금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 1년간 보면 종부세 감세라든가 초부자 감세, 또 신혼부부 3조 감면, 이런 부분은 사실 극소수한테만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종부세 해당자 100만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천천히 하시고, 하시더라도 우선순위는 1가구 1주택, 무주택자, 그분들을 위한 제도를 더 많이 해달라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은 역전세 때문에 전세금 반환 대출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제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거 이전에 장기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제도 어떤 메리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면서 무주택과 1가구 1주택 이 부분에 더 많은 좀 공을 들여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깎았던 5조 깎은 공공임대, 매입임대 부분도 좀 늘려야 돼요. 임대주택도 굉장히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걸 디딤돌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고 싶죠. 그 디딤돌로 가고 싶은데 그걸 너무 축소하다 보면 흔히 지옥고, 뭐 지하, 또 옥상, 또 고시원, 이게 좀 횡행하잖아요. 그걸 막는 길은 금융 쪽에 그 자금을 잘 우리가 정부에서 공공성을 부여하고 정부에서 그런 제도로 우선순위를 해서 주거복지 부분을 하자. 또 하나는 소상공인이 지금 약 뭐 1,100조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대출이 늘었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조금 더 유예기간을 가령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걸 이자만 받는다거나, 원금 탕감이 아닙니다. 조금만 좀 길게 늘려줘도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립니다. 그것도 좀 해줘야 되고요. 또 학자금 대출 대여 그런 부분이라든가, 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소소하지만 해당자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했었던 좋은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50만 원씩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있습니다. 2018년 뭐 이럴 때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했는데 연 1%였거든요. 그런데 왜 15.9% 받아요?
그 1% 받아도 됩니다. 의외로 연체율이 일반적인 대기업 연체보다도 연체율이 낮아요. 실제로 금융 현장에서 은행 현장에 있다 보면은 우리 IMF 때도 그렇지만 대기업이나 이런 쪽보다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꼬박꼬박 잘 갚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할 일은 오늘 당장도 할 수 있어요. 기존에 50만 원 좀 풀어봤더니 연체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15.9가 아니라 반토막으로 그 다음 달에는 또 반토막으로 해서 예전에 1% 수준으로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정말 정부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재정 자립도만 얘기할 게 아니라 때로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태대시강 유역개발처럼 고양시청 공공 투자하듯이 우리 고양시에도 에서도 어려운 분들 50만 원 빌려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그 수당 때문에 와서 시위하는 거 보니까 가슴 아팠는데 적어도 기존의 복지를 깎는 일만은 하지 마셨으면 그리고 대신에 가난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기업이 많은 부분 금융이라든가 국토부라든가 부지런히 해외까지 나갈 거 없어요 시장님. 열심히 중앙에 가서 장관들한테 좀 뿌려달라. 옛날에 우리 동남은행 놓쳤다. 예탁결제원도 저 지방에 부산에 가 있고 시설안전원도 친주에 가 있으니 우리한테 중앙에서 좀 공기업 10개만이라도 달라. 예, 그런다면 우리는 회수가 늘어나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사실 이 자리를 탐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제가 지역위원장 공모할 때도 공모자가 없었어요. 그죠? 없었죠. 그때 굉장히 야권연대가 승했고 흔히 말하는 뭐 심상정 의원 굉장히 저기 할 때 그때만은 저도 뭐 금융노조도 심상정 의원 상당히 많이 도와줬어요. 금융이 거의 뭐 심상정 마을학교 이사까지 하면서 등기 이사까지 하면서 많이 도와드렸는데 저 어려운 시절에는 또 2019년 20년에도 없다가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심상정 의원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든 또는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어떤 민주당하고 공조를 전혀 안 하고 흔히 말하는 윤석열 이중대 또 좀 행보가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나타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난 본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하고서 그러고 뛰어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시의원이 4명이나 있던 그 시절에도 그렇게 또 앞섰던 그런 결과가 있었고 지난 4년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심상정이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좀 민주당이 그동안 야권연대다 뭐다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한 해태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고양시청 신청사 때도 가면은 심상정 의원조차도 전 고양시장조차도 덕양구에 남은 거 달랑 하나 고양시청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그 말 하면서 시킵시라 그래요. 제가 그럽니다. 아니 지난 16년간 왜 딸랑 고양시청 하나만 남게 해놨지? 그리고 전 최성시장이나 전 이재주시장에도 전 대놓고 그래요. 아니 이지은이 되도록 왜 이렇게 덕양구 방치하셨어요? 진즉에 우리가 악착같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여당일 때 우리가 시장일 때 기업도 많이 유치했어야 되고요. 그때 박원순 시장하고 제가 총선 때 막 한 것처럼 이왕이면은 벽제승하원을 웨스턴민스터처럼 커다란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벽제승하원을 뭐 도로 가져가라 이 차원이 아니라 뭐 소유권은 우리가 가져와도 되고 서울시에서 놓치지 않는다면 웨스턴민스터는 자랑스러운 문화관광이지 누가 무슨 뭐 화성턴에 이런 말 하겠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통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나 통일로나 이제 50년 된 어찌 보면 좀 가슴 아픈 규제인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와 공조해서 또 국토부와 공조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흔히 6중 규제로 고양시가 특별하게 규제에 묶였고 특히 덕양구가 가장 그 아픔이 커요. 예를 들면 군사시설구역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산보다 남쪽에 있지만 군사시설 규제가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린벨트 지역도 더 많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고양시 그런 규제들을 푸는 것도 바로 해야 될 일인데 정치인들이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앞으로
그 총선이 이제 아시는 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 특별한 어떤 그 전략 같은 것도 있으세요? 어디에나 왕도는 없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 특히 학교라든가 교육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 벌써 상당수 거의 했고요. 또 소방시설이라든가 지난주에 저희가 소방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네. 고양 관산에 흔히 그 소방 지역대라고 있어요. 의료소방대들이 있고 전국에서 가장 열악해요. 무허가 건물이고요. 아, 그래요? 예. 보면은 우리 그 다른 지역들은 보다 늦게 생겼지만 119 응급센터로 어느 정도 돼가지고 거기에 그 구급대도 있고 있는데 고양 관산 지역은 특히 관산동 같은 경우는 119 구급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자 종합병원이 보통 인구 13만 명당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고양시는 6개 중에 5개는 일산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당연해요. 근데 고양이 이 덕양구에도 8개는 있어야 되는데 명지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화정으로 치우쳐 있죠. 고양관산은 어르신이 가장 많아요. 종합병원도 없어요. 무허가 건물에 아주 열악하게 지구대가 있어요. 지역대가. 구급차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 있는 분들은 똑같이 쓰러지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양주에서 불러요. 다른 도시에서 부르고 있어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날도 발언하면서 사과드렸어요. 전임시장, 전전임시장 대신해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고양 소방서장님이랑 열심히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부지라든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설치 비용, 건물을 짓고 운영하고 공무원들 데리고 오는 건 도에서 해올 테니 땅이라도 좀 내놔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고양동이라든가 무허가 건물로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 부분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할 거고요. 이거는 총선 전략 이런 게 아니라 지역에 미비된 것을 지금 우리 시도위원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또 보다 많은 정치 신인 우리가 뭐 청년 도의원이 또 우리 2명이나 있고 하지만 좀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특히 정부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후쿠시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목소리를 높이고 또 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하듯이 고양시청도 원안대로 하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제도들 정상화하는 거 차곡차곡 하는 것이 바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다. 발전을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